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이니까요.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우리 중급 회계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한솔 회계사라고 하고요. 우리 먼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수업과 이 과목과 관련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통상 이제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면 이후의 순서는 상관없지만 맨 처음에는 회계 원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가니 세법이니 경제학 각각의 과목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고시 공부라고 부르는 이 공부의 첫 단계가 어떻게 보면 중급 회계 과목인데, 그래서 조금 더 넓게는 비단 이 중급 회계뿐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하면서 앞으로 최종 합격할 때까지 어떤 점에서의 좀 팁을 가져가면 좋으냐, 어떤 식에서 공부를 접근 방법을 가져가는 게 좋으냐에 대해서도 OT 내용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관련해서 이제 교재는요, 아시다시피 우리 김재 선생님 중급회계 기본서 상학원 칠판 교재 이번에 새로 출간되어서 칠판 교재로 수업 진행할 건데, 제가 게시판 공지사항에도 안내드렸는데요. 6판 교재로 작년 강의를 수강하셔도 이게 기준서의 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로는 작년 강의, 작년 교재로 공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강의에서는 교재가 좀 호환되지는 않아요. 6판이랑 7판에서 페이지 구성이나 내용적인 추가 같은 게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록 파일을 올려드리긴 해가지고 그 추록 파일을 이제 뭐 출력해서 6판 교재랑 참고해서 보시면은 볼 수는 있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7판 교재를 수강하시는 편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가급적이면 특히나 회계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쓸 겁니다. 왜냐면 이따 보겠지만 이 기본 강의 단계에서 당연히 일단 이걸 쓰기도 할 텐데 나중에 또 언제 보느냐? 유예 때 또 써요. 즉, 뭐 1차 시험 직전에도 보기도 하고 동차 때도 쓰기도 하지만 유예 때가 되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1년 내내 재무회계만 공부한다라고 할 때에도 유예생들 다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내가 예전에 맨 처음 공부할 때 어떤 걸 알고 어떤 걸 몰랐는지, 그때 안 보고 넘어갔던 것들 그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때도 활용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언제도 쓰느냐? 법인 입사하고도 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법인 입사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감사본부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고, 감사본부 가면은 결국 이 재무회계 기준서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결국 뭘 보게 되냐? 내가 많이 봤었던 책, 내가 필기해놓고 내가 밑줄 쳤었던 보기 편한 이 책에 대해서 좀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무적인 뭐 금감원 지류의 신이나 이런 걸로 보충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칠판 교재 해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는 이제 재무회계 가이드라고 요약서 같이 이제 수업에서 활용을 할 건데요. 이 요약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일단 제가 수업에서 가끔 이제 필기, 그러니까 판서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다 가이드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이 별도로 필기할 내용들이 크게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뭐 가이드 몇 페이지다 이렇게 적어드리면은 기본서 옆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연결을 해 두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해당 부분의 그림이라든가 이론 정리 내용들은 가이드의 해당 페이지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주교재는 공부하는 단계에 따라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기본 강의 단계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선택이지만 뭐 1차 전에 연습서 공부할 수 있으면 좋고요. 연습서 공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객관식 문제 풀이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모의고사니 GS니 나중에 많이 풀게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비단 재무회계만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 직전에는 내가 아주 짧은 형태로 딱 봐야 될 부분들만 추리는 그러한 단권화 작업이 필수적인데, 이 가이드 교재에 1차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최종 2차 시험까지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제가 전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다 보고 나서 다음 교재로 넘어갈 때 내가 몰랐던 것들이 여기 수록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1차, 2차에서 최종까지 계속해서 어떤 나만의 요약 노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권화를 할 때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재를 수업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강 진행하면서는 이제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3교시로 수업이 나눠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질문은 제가 중간에는 받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3교시 다 끝나고 받겠습니다. 그때는 끝나고 질문 다 받고 갈 거니까 그때 다 질문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질문 받게 되면은 답변하다가 뒤에 밀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판서할 게 좀 있으면 미리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5분씩은 쉬는 시간 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와서 못 쓰고 있어도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질문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학원 홈페이지에 강사 소개란에 들어가면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해당하는 내용에서 1대1 상담실이라고 여기다가 이제 교재나 문제 관련된 질문 또는 뭐 수험 상담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거니까 여기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 종합반 운영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객관식반 할 때까지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피스 아워를 따로 둡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도의 뭐 예약이나 이런 거 없이 제가 뭐 한 달에 일정이랑 시간이랑 공지 드리면 강사실 오셔서 뭐 상담이나 못 물어봤던 거 그런 것들 문제 질문 그때 하셔도 되니까 이것도 이제 조만간 공지사항 올릴 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이 과정 자체야 중급회계인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무회계라는 과목 공부하는 거죠. 그럼 재무회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시험에서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회계사 시험 준비하시긴 하는데 온라인 듣는 분들 중에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따 보겠지만 중급회계까지는 과목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같이 설명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우리 재무회계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제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세 개를 합쳐서 재무회계라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중급회계 과정을 공부하는 거죠.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회계원리에 대한 내용이 선수 이행이 되어 있어야 중급회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를 잘 공부하셔야 그 다음에 고급회계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대학교에서 뭐 경영학과 전공이라서 학교에서 회계원리 들었다. 그래서 그거 안 듣고 그냥 바로 중급회계 듣겠다. 안 들으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들은 건 사실상 수험상으로 방향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 첫 주차 때 그렇게 뭐 내용이 막 어려운 거 나가고 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이 제일 여유가 많을 때니까 혹시 내가 아직 회계원리 안 들었다면 꼭 들으세요. 이게 내가 그거 넘기겠다고 그 시간 아끼겠다고 하는 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회계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적은 거는 이 1차 시험,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각각의 과목별로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히 적어드린 건데요. 먼저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1, 2, 3교시, 3교시 중에서 회계학에서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50문제 중에서 35문제가 우리 재무회계인데 3교시에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점당 한 문제당 3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35문제는 105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일 과목으로는 가장 이 점수 배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중급회계가 보통 24문제에서 25문제, 고급회계가 10문제에서 11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중급회계, 고급회계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다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내가 지금 세무사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1차 시험에서 2교시 회계학개론에서 40문제 중에 24문제가 이 재무회계가 출제가 되는데 고급회계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나와도 한 문제인데요. 시간 내에 중급회계를 푸는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때 또 2차 유예 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급회계는. 그래서 중급회계까지는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공통된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고급회계부터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회계사는 회계사 커리큘럼에 맞게 세무사는 보다 간략하게 이렇게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면요.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보통 2차 과목이라고 하면 5과목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25년도부터 이 과목이 6과목으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그게 재무회계가 쪼개진 거죠. 즉 2차 시험은 서술형 주관식으로 이틀에 걸쳐 응시하게 되는데 원래 작년까지는 재무회계 한 과목에 대해서 2시간 반 동안 15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 25년도부터는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1, 2로 나눠서 중급회계 2시간 동안 100점 만점, 고급회계를 1시간 동안 50점 만점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100점, 50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2차 시험은 과목별로 합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각각의 과목 안에서 60% 이상을 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도 당연히 재무회계 비중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비슷한데요.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시험 회계학 1부에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60점이라고 하니까 나머지 뭐 세법학이나 그런 과목에 비해서 뭐 비중이 적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합격하신 분들을 보시면 다른 과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법학 이런 과목에서 고득점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점수를 어디서 따야 되느냐? 다 회계학에서 따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재무회계에서 고득점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배점이니만큼 많은 공부를 좀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과목 소개는 이 정도로 이제 우리 시험 관련해서 제가 이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정도 배점이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중급회계 기본 과정이 중급회계라는 과목 자체에서도 첫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고시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수험 생활에 어떻게 보면 맨 초입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건 많은데 어떤 뭐 암기나 아니면 어떤 과목 수강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 수기도 보고 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점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바꿔 말해서 어떤 식의 접근법이나 어떤 식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최소한 큰 방향에서 틀리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공통된 팁 같은 거를 약간 2개 정도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저뿐 아니라 뭐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의 공부는 이해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게 됩니다. 가끔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는 과목입니까? 암기하는 과목입니까? 둘 다 하는 거죠. 당연히 시험은 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 거냐?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해라는 건 암기를 하기 위한 체계를 부여하는 과정이 이해인 거예요. 우리 시험 과목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체계 없이 내가 그냥 단순한, 뭐냐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집어넣겠다. 엄청나게 많은 양에 대해서 그렇게 다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방에, 이 정도로 막 인원 많이 들어가 있는 어떤 방에 딱 들어간 다음에 한 10초 정도만 보여주고 이거 다 외워보세요. 여기 방에 있는 특징 설명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아무런 체계 없이 그냥 쓱 보게 되면은 몇 개 기억 못합니다. 거기 뭐 사람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양이 있을수록 거기에 내가 순서, 질서, 체계, 원리를 부여해야 더 많은 양을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 있었다. 이쪽에 있는 이쪽 인원 중에 비중이 얼마나 있었다. 책상이 대충 몇 개 있었고 위치가 어떻게 돼 있었고 라는 식의 그런 것들을 부여하면은 같은 시간 내에도 더 많은 것을 내 머릿속에 넣고 오랫동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는 저렇게 암기를 하기 위한 이해를 하는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뭐 이해 중요하다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해서 최소한 이런 방향성을 좀 설정하시면 좋은데, 내가 어떤 내용을 강의를 듣든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든 문제를 풀든 그 이해의 방향이 무언가를 논증하거나 논박하거나 증명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그 내용을 반복하고 익숙하게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올바른 수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항상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일 때는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수험 공부입니다. 수험 공부는 뭐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시간 내에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수험 공부에서는 어떤 방향에서의 접근이 더 필요하고 요구되느냐, 저렇게 반복과 이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짐으로써 내가 저 내용을 이해한다라는 부분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쓰이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아래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여러분들은 회계를 모르니까 다른 식으로 좀 예시를 들어볼 건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영어의 영문법을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명사를 복수형으로 바꿀 때 어떤 규칙들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미 뭐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원칙은 뭐냐면 단어 뒤에다가 전미어로 s나 es 등등을 붙이면 우리는 이제 이거 복수형으로 바꿀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book이라는 명사가 있으면 뒤에 s 붙이면 이제 명사가 복수가 되잖아요. 근데 모든 단어가 이렇진 않죠. 무슨 말이냐? 항상 규정에는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다른 규칙들도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는 뒤에다 s를 붙이지 않잖아요. children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예외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할 필요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문법에서의 수험 공부적으로 이런 문법을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해, 그러니까 원칙에 대해서 왜 이런 원칙이 적용된다, 원칙을 어떻게 적용한다에 대해서도 이해도 하고, 근데 이게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다라고 해서 예외 사항들에 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게 원칙에 해당하냐 예외에 해당하냐를 내가 빠르게 분간한 다음 원칙은 원칙대로 예외는 예외대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에 대한 연습이 수험 공부에서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이걸 벗어나는, 즉
이 약속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증, 논박, 증명하는 것이 수험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왜 하필 했어요? T 붙이면 안 돼요? P 붙이면 안 돼요? 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 수험 공부의 접근법은 아닙니다. 즉, 저 규정이 당연히 합의된 어떤 취지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겠죠. SN 이유를 타고 가다 보면 뭔가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걸 알아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취지나 원리나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것들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이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이라든가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의 고민의 바운더리가 되어야 돼요. 즉, 제가 여기서 반복해진다,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항상 뭘 해야 되는 거냐? 고민의 범위를 한정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하는 것은 최소한 올바른 수험 방법 공부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민의 범위를 한정 지어야 된다. 어디로? 교재와 강의로. 즉 최소한 교재와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소화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지는 거 그게 우선이고 그래서 그런 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내가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도 계속 반복 연습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요. 탐구라는 말보다 훈련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뭘 전문가라고 하는 거냐? 저런 회계 기준서 규칙에 대해서 얼마나 이 규칙의 허점이 뭐가 있고 이런 규칙들이 얼마나 멍성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박하는 사람을 전문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규정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험 공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은 드리겠으나 고민은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전원 방향으로 좀 잡아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거 아마 제가 수업 진행하면서 되게 여러 번 말씀드릴 건데 어떤 처음 보는 낯선 내용을 많은 내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습득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거냐? 용어의 정의를 아주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용어의 정의, 어떤 단어, 문장, 규정, 이 표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그 실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공부에서 더 빠르게 습득하고 더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느냐 저렇게 디테일한 용어의 차이를 잘 분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빠르게 실력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회계를 모르니까 다른 식의 예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면 자, 우리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라는 단어 하나를 설명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눈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현상이 발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는 그게 얼마나 다채로운지가 당연히 사회 문화권마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김치라는 이런 명사를 보면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안에는 뭐 배추김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깍두기도 있고 묵은지도 있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나누고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용어라는 것들은 괜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저 용어의 차이에 따라서 그 용어가 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성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 이름을 보고서 저게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 김치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가 배추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가 이런 식도 내가 구분할 수 있고요. 뭐 얼마나 오래됐는가 뭐 이런 것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의 용어를 예민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정보를 구분하지만 바꿔 말해서 이렇게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 예를 들면 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를 다 디테일하게 구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용어를 구분하는 예민함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정보의 손실이 크다는 거예요. 정보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더 넘어서서 어떤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느냐 아예 상황을 오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한국어 잘 모르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이제 식당 가서 반찬을 달라고 했어요. 사이드 디시를 달라고 한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식당의 반찬이 딱 김치 하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은 어떤 식으로 이제 단어를 용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냐면 아 김치라는 말이 반찬이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곧 한국어에서 사이드 디시를 뜻하는 말이구나 라고 아예 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오개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넓은 반찬이라는 범주 안에 하나의 예시가 김치일 뿐이죠. 그러면 저런 채로 오개념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마주하는 다른 상황들에서는 왜 뜻이 틀리지? 나는 지금 사이드 디시라는 뜻으로 썼는데 왜 이상한 걸 주지?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건데 그렇게 공부가 이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회계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 전문적인 용어들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뭐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것과는 의미가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것을 지정하는 것이다라는 정확한 단어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뭐 모든 단어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제가 수업에서 이 단어의 정의는 이건데 중요하다 중요하다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회계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단어는 예민하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법 과목 공부하게 될 때 상법 같은 거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상법도 다 민법이라는 법을, 일반 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민법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게 되냐면 선의라는 말이 있고요, 악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전문 용어죠. 법학 용어나 우리 기준서 용어나 다 전문 용어에 해당하는데, 이런 용어를 봤을 때 그냥 이 용어에 사용되는 맥락을 모르고 내가 아는 뜻으로 이걸 해석하고자 한다면 아까처럼 김치가 반찬이지라고 생각하는 외국인과 절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보면은 선의는 착한 거고 악의는 나쁜 거잖아요. 뭐 선의의 거짓말, 착한 거짓말 이런 거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법에도 나오는데, 선의라는 것은 몰랐다는 뜻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모르고 한 행위면 선의에 대한 행위, 뭐 선의 취득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내가 그걸 알고 인지하고 나서 행동을 했으면 악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지, 뭐 나쁘다 착하다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이 과목에서는, 이 체계에서는, 이 언어 체계에서는 저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어를 봤을 때 그냥 내가 아는 거지라고 그냥 뭉개서 보지 않고, 이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지정하는 것일까?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를 아주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예민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걸 이제 기르면 기를수록 수험 공부의 내용을, 이런 내용을 받아들일 때, 컨텐츠를 받아들일 때 훨씬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사실 뭐 중급회계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거의 다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분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아주 큰 방향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 이건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기본 강의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험 공부에서 제일 앞 단계에 있는 기본 강의를 공부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로 제가 한 3가지 정도 설정드리겠습니다. 저 목표만 채워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저 이 2가지 수험 공부상에서의 어떤 접근법은 비단 기본 강의뿐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객관식 과정, 2차 시험 과정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또는 지켜야 될 태도에 가깝다면, 이 3번째 수험 공부에 대한 기본 강의 목표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이 과정, 그러니까 당장 뭐 1달 반에서 2달 정도 우리 이제 중급회계 기본 강의를 수강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목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3가지 정도 지침을 지키면 내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기본 강의 과정을 완강했구나, 내가 완수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시간을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만 마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완강이에요. 완강. 자, 근데 이 완강이라는 건 당연히 완강해야지 라고 다 알죠. 근데 이 안에는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완강이냐? 밀리지 않는 완강. 이게 첫 번째 목표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밀리지 않는 완강. 밀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까지 2차 유예생분들하고 유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강을 했는데, 유예생분들이니까 이제 시험 뭐 거의 다 붙었죠. 2과목 3과목밖에 안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업하고 이제 어제 끝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내일 이제 본기본 종합반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후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유예생분들은 이제 제일 이 시험에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2차에서 딱 2과목 3과목 보고 이제 털면 바로 회계법인 입사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돌아간다 했을 때, 또는 뭐 여러분 친한 동생이 지금 이렇게 기본반 등록해가지고 이제 중급회계 기본 강의부터 듣는다라고 했을 때, 딱 하나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이 경험을 다 산전수전 겪어보고 났을 때 하나만 조언해 줄 수 있다면, 딱 하나만 한다면은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냐 했는데, 모든 유예생이 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절대 밀리지 마라. 절대 밀리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목표입니다. 밀리지 않는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밀리지 않는다는 건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내가 이제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수업 이제 단원별로 진도가 나가겠죠. 맨 처음에 재고자산 듣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듣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제 문제도 풀어보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여기까지는 뭐
진도 따라갈 수 있겠어. 뭐 내가 하루에 뭐 상방씩 듣든 아니면 좀 더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배속으로 빨리 듣든 해서 다 소화하다가 중간에 그러다가 뭔가 막히는 게 생겨요. 예를 들면 나중에 금융부채에 가가지고 유효이자 회계 처리 같은 거라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그날 소화하는 거 문제 없었는데 여기 가니까 좀 어려워. 좀 막혔어. 벽에 부딪혔어.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는 한 뭐 밤 10시, 11시까지 복습하고 그러면 다 끝낼 수 있었는데 이 내용에 갔는데 10시, 11시가 돼도 안 끝나.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이거 이해하기까지 그 다음으로 안 나가겠다. 즉, 나 사채 일단 이거 다 그 전에 있던 것처럼 마치 우리 완성도로 따지면 그 전에 다 90%에서 한 100% 정도 완성도를 찍고 넘어갔는데 얘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까지 올리지 않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이틀, 3일 정도로 이걸 더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나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의 진도는요. 이 계획된 스케줄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냐. 본인이 뭐 종합반분들은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것들이 있는 건데 본인이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복습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아침에 뭐 8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으면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시간, 복습에 쓸 수 있는 시간 딱 11시까지잖아요. 어떤 과목은 그때까지 다 100% 하고 시간 남아서 그 전 거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분명히 막히는 부분도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그건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날은 다음 날의 진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뒤에서 비슷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알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유효이자 회계 처리 같은 거는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뒤에서 우리 뭐 예를 들어 금융자산에서도 또 하고요. 복합금융상품에서도 하고요. 리스에서도 하고요. 수익에서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하다 보면은 앞에서 50%밖에 안 됐지만 내용을 가다 보면은 알아서 60, 70, 80%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뒤에 내용을 봐야 그게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뒤까지 끝까지 안 갔는데 이걸 내가 다 완성하고 가겠다라는 것만큼 경계해야 될 자세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공부가 어떤 이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할 때 이렇게 흰 도화지가 있을 때 이걸 채워가는 과정이 나의 공부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걸 채울 때 단 하나의 빈틈도 안 내겠어라고 이 구석을 빽빽하게 채우고 구석이 있을 때마다 여기를 더 안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의 목표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분명히 다 채울 수는 없겠죠. 중간에 내가 이해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저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 과정에 또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메꾸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인 것이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해야만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갈 거야 라는 것만큼 가장 큰 패착도 없다. 그래서 이것만 지켜도 일단 절반은 성공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는 완강.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 수강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렇게 완강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좀 해야 되냐면요.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흔적. 이 흔적을 얼마나 잘 남겼느냐가 기본 강의 이후에 그 이후 과정에서 문제풀이 과정이 얼마나 수월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흔적을 남겨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인 예습과 복습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습, 복습 둘 다 뭐 하면 좋죠. 근데 항상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나의 시간을 사용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같은 기본 강의 단계는요. 무조건 복습입니다. 뭐 예습하면 좋은데 아마 뭐 거의 할 시간 없을 겁니다. 한 처음 1, 2주 정도나 아직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힘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가능하겠지만 당장 한 다다음 주 정도만 가도 예습이라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는 뭐 세법 그런 거 들어가게 되면 당일 복습도 힘들어요. 그날 들은 것도 머릿속에 안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일단 필수인데 다만 이제 복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소위 우리 용어로 당일 복습이라는 개념과 누적 복습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뭐 어려운 뜻은 아니죠. 당일 복습은 말 그대로 그날 들은 수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거고요. 누적 복습은 과거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급회계 쭉 진도를 나가다가 나중에 뭐 한 5장, 6장, 7장 나갔다. 7장 나갔다. 그럼 7장의 금융부채 오늘 수업을 들었으면 7장 내용 복습이 당일 복습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도 좀 슬슬 까먹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들 내가 지난번에 재고 뭐 했더라? 이런 것들 복습하는 게 누적 복습에 해당하는데 자 그럼 이 두 가지 복습을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어떤 우선순위를 삼으면 되느냐? 당일 복습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누적 복습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하세요. 가능하면 해라. 근데 이제 이것도 당연히 사람마다 이걸 얼마나 소화하느냐, 복습을 얼마나 꼼꼼히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기 때문에 뭐 누적 복습 꼭 해야 됩니까? 얘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얘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시간 있으면 누적 복습 하면 나쁘지 않고 다만 이제 당일 복습과 누적 복습을 할 때 그 복습을 하는 순서를 좀 이렇게 잡으시면 좋은데요. 당일 복습을 할 때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전에 재고자산 수업을 들었다. 그럼 점심 먹고 이제 오후에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론 내용에 대해서 좀 먼저 한 번씩 쭉 읽어볼 겁니다. 이론 내용이라는 것, 뭐 예를 들면 교재에 제가 밑줄 쳐드린 내용이라든가 필기한 내용 또는 가이드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식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의 예제들, 문제 같은 걸 좀 풀어볼 수 있겠죠? 제가 조만간 이 온라인 강의 1강 첨부 파일로 우리 기본서, 우리 중급회계 기본서 필수 예제 리스트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에 있는 예제들 다 풀어보시면, 수업에서 다룬 문제 다 풀어보시면 좋은데 시간 너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필수 예제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의 문제들만이라도 좀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은 다시 우리가 이론으로 돌아오게 돼요. 즉, 문제를 풀어봤더니 뭐 잘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막히거나 틀리거나 하게 되면 내가 왜 막혔지? 왜 틀렸지? 내가 뭘 잘못 적용해서 틀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그 이론 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는 이 과정으로 순서로 복습을 한다면 나중에 이제 내가 재고자산을 들은 날에는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 한 2주 뒤에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재고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다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문제부터 푸셔도 됩니다.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왜 안 풀렸지? 이것 때문에 안 풀렸구나. 이걸 몰라서 안 풀렸구나.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론 보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론을 다시 확인하든 나중에 누적 복습을 해서 문제를 풀고 이론을 확인하든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보면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내가 이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게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낮을 때만 평가 순실 잡는 건데 높은 대로 잘못해가지고 이게 기말금액 써야 되는데 기초금액 잘못 써가지고 틀렸구나를 알았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다음부터는 잘하자. 이러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뭘 해야 되는 거냐? 흔적을 남겨요. 흔적. 즉 여러분이요. 처음 그 깨달음 내가 왜 문제를 못 풀었지? 내가 뭘 잘못 적용했지를 처음 알아내는 데에는 이런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 읽고 시간 들여서 문제 풀면서 계산기로 쓰고 해답 읽어봤더니 깨닫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30분 들였다. 근데 그걸 그때 날려버리면 다음에 또 30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았을 때, 즉 문제 풀고 나서 이것 때문에 몰랐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그걸 뭘 해야 되는 거냐? 기록을 하든 표시를 하든 메모를 하든 내가 깨달은 바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 기억이 다시 없어졌을 때 한 달, 두 달이 지나가지고 내가 저 문제를 뭘 풀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날 때에도 내가 쓴 저 메모를 읽어서 바로 기억이 나는 기억에 단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적어놓는 그걸 남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습관이 들어있어야 이 방대한 양의 시험 공부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일요일에 점심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왜? 그냥 그런 것들을 흘려버리는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억을 붙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자세하게 적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누구 승민이랑 명동에서 백반집에서 제육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쓸 텐데, 그래서 이것저것 쓸 텐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적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기억에 단서만 되는 것들만 짧게 적으면은 바로바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1월 5일날 명동 뭐 제육 이렇게만 써놔도 한 일주일, 2주일 있다가 다시 봤을 때 맞아. 이날 내가 여기서 어떤 식당에서 누구랑 이거 먹었었지 라는 게 알아서 기억이 나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이랑 안 남아있는 사람이랑 이 많은 양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는지는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면요. 이 내용, 수업 듣는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망각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금방 들어오면 나가고 돼요. 양이 많은 과목일수록 특히나 나중에 세법 같은 거 듣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걸 기록해놓고 흔적을 남겨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막 세세하게 자기만의 노트를 다 정리하고 사전 만들고 이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다. 기초 금액이 아니라 기말 금액인데 이거 몰라서 틀렸어.
공정 가치가 아니라 회수 가능가액인데 이거에서 틀렸어. 이렇게만 적어놔도 2달 뒤, 3달 뒤 여러분들이 다시 와서 이걸 읽었을 때는 맞아, 내가 그때 1월 달에 이것 때문에 틀렸지가 훨씬 더 빠르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적은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또 드려야 되지만 적어놓은 사람은 한 1, 2분이면 금방 다시 되살아나는데 그게 시험 이 기본 강의가 끝났을 때, 기본 강의 끝났을 때 내 이 교재 기본서 교재든 가이드가 됐든 그거 거기에다가 이런 흔적들이 다 적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문제풀이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서 과정이 되었든 객관식 과정이 되었든 거기 가서 문제를 풀었을 때 부딪히는 고민들은 똑같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몰랐지? 뭘 봐야 되지를 내가 이렇게 적어놓은 흔적들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강의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목적을 잘 설정하셔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지금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목적이 내가 얼마나 빨리 푸는지 이걸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이걸 목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취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개념을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기초기말 구분을 아직 못하는구나. 내가 공정가치로 하는 게 아니라 회수가능가액으로 하는 인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모아져 있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흔적들이 잘 취합이 되어 있는, 기록이 잘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연습서 문제풀이가 되었든 객관식 문제풀이가 되었든 이런 이론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때 시간을 최소화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강의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 풀면서 맞췄냐 못 맞췄냐, 뭐 모의고사 몇 점이냐, 몇 분 만에 풀었냐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못 풀면 왜 못 풀지? 뭘 몰라서 못 푸는 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강의에서 기본 단계에서 문제 푸는 목적이다라는 점.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1번, 2번하고도 좀 같이 공통된 점이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이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사용법을 좀 익혀가셔야 돼요. 자기 사용법을 익힌다라는 거 말 그대로 내가 어떤 도구를 잘 쓰듯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여기서 익혀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를 활용하는 방법, 자기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잘 익혀야 한다라는 건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냐. 되게 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자기 사용법이라는 게. 그랬을 때 마치 아까 이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적용할 때에도 어떤 방향성 설정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하면은 좀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했듯이 이 자기 사용법을 익혀간다는 거에도 여러분의 방향 설정 또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게 중요한 거냐면 고민이 아니라 경험, 여기로 무게중심이 가면 갈수록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로 무게중심이 갈수록 더 자기 사용법을 잘 익혀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러닝이 좀 유행인데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러닝 좋다고 하니까 좀 연습 많이 해봐야겠어. 러닝 좀 뛰어봐야겠어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러면 러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막 유튜브 열심히 찾아보고 막 미드풋은 보고 리어풋은 보고 그 다음에 장비는 뭘 사야 되고 장소는 어디가 좋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한 달, 2달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나갈까 말까 여기 장소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데 여기는 집에서 멀고 여긴 가깝고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러닝을 잘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일단 1km라도 뛰어보는 사람이 더 금방 실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 뛰어봐야 알기 때문이에요. 뛰어봐야 나는 뛰어보니까 이게 좀 나한테 속도가 빠른데? 느린데? 나는 좀 신발이 이게 불편한데? 여긴 좀 추운데? 더운데?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알아가고 그러면 좀 더 나은 장비는 뭐가 있지? 그러면 좀 더 맞는 장소는 어디가 있지? 이런 식으로 경험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고민이 더 의미 있는, 그리고 더 빨리 실력이 오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이제 회계법인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본부에 입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고 생각하지만 입사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시 이제 실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연차를 따진다 했을 때 뭐 막내가 있을 거잖아요. 1년차 입사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뉴스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뉴스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 잘 못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뭐 인차지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업무도 맡게 되고 뭐 상장사 인차지를 하게 되고 보고서 컨트롤도 하게 되겠죠. 재무이사랑 관련된 Q&A도 하게 되고 자 그랬을 때요. 어떤 스텝이 이렇게 똑같이 3년차, 5년차, 7년차 연차가 들어도 두 스텝이 있을 때 A와 B라는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스텝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실력이 좋은 현업에서의 실무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
전연차 때 많은 시행착오를 해보는 사람이 빨리 실력이 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막내 때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회서를 수령하는 일입니다. 뭐 지금은 뭔지 모를 텐데 금융기관 조회서를 수령해가지고 여기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있는 금융부채에 대해서 계정 잔액이라든가 완전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돼서 사용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인데 뭐 약간 노가다 같은 성격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텝일 때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틀려. 조회서 보낼 때 주소도 틀리지, 이걸 뭐 어디로 보내는지도 뭐 농협이랑 지역 농협 구분도 못하지, 이거 조회한 거에 대해서 확인도 못하지. 그러니까 틀리고 물어보고 다시 하고 하겠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이때 그렇게 틀려봐야 돼요. 그렇게 틀려봐야 조회서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지금 SDC에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활용할 때 확인할 때 변호사 조회서는 어떤 점에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연차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때 틀리는 게 두려워서, 질문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경험 없이 연차만 쌓이게 되면 이때 가서 그런 걸 물어본다? 그거는 안 됩니다. 뉴스텝일 때 경험이 부족할 때는 시행착오를 해도 돼요. 그때 오히려 시행착오를 해야, 그래야 내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해야 될 때 적절할 때 그러한 시행착오와 경험을 내가 피하게 돼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그에 걸맞는 내가 아는 방법, 날 모른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 매니저나 되는데 그런 걸 아직도 몰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틀려도 됩니다. 지금은 너무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물론 당연히 이 수험 공부라는 게 굉장히 나의 많은 걸 걸고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합격수기도요, 마치 아무런 실패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정답만 찍어가면서 합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그 합격수기의 방법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서 선별해낸 자기만의 방법인 거고, 여러분도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나중에 여러분들은 진짜 틀려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달에 1차 시험 보러 가는 그 입장이 되면 그때는 진짜 하루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때는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동안 점수가 엄청나게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공부 장소가 되었든 공부 방법이 되었든 과목을 공부하는 순서가 되었든 문제 푸는 순서가 되었든 뭐 하루에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든 그때는 정말 최선의 방법들로 매일매일의 공부를 찍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틀려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이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강의 먼저 듣고 문제 풀까? 문제 풀고 강의 볼까?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쉴까? 일주일에 이틀 쉴까? 여기서 할까? 독서실에서 할까? 집 앞에서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좀 경험을 해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일주일에 이 정도 쉬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침 일찍 공부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동할 때 뭘 보는 게 잘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문제 먼저 푸는 게 좋은 사람이구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최대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아까 이런 실력 있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입사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고 깨지기도 하고 질문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저런 수험 공부에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랑 똑같냐면 회계법인에서 일 잘하는 법 검색해가지고 막 주변 선배한테도 물어보고 아직 내가 입사 시기가 되는데 나 아직 준비 안 되는데 좀 더 미뤘다가 입사해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겠어요. 그 시간에 빨리 입사해서 한 대라도 더 감사 클라이언트 나가봐가지고 조서 하나라도 잡아보는 게 더 빨리 오르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내가 막 수험 수기를 100개를 읽고 막 여기저기서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여기서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강의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연습서 먼저 들어야 돼요? 할 시간에 일단 시작하는 게 좋아요. 시작해서 강의 들어봤더니 나는 하루에 강의 몇 강 정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이네. 복습하는데 이 정도 걸리네. 그럼 난 어떻게 하겠다를 내가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야 돼요. 질문이나 고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질문이나 고민들이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경험을 해봤더니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항상 고민의 출발을 자기의 경험에서 시작을 하셔야, 그래야 똑같은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나라는 사람을 더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그 방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2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활용해 가야 되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